자, 이래서 수능 특강에 있는 네, 6번째 작품이죠. 5번째 작품인가요? 자, 창선가미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선가미록이라고 하는 작품이 뭡니까? 바로 제목의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창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것, 네, 선한 것을, 네, 선을 널리 보이다, 내보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감의라고 하는 거죠. 창선도 그렇고, 감의라고 하는 건 좀 위로 체크해 볼까요? 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에 감동하다는 얘기죠. 의로움에 감동하다라는 정도로 1차 해석이 돼요. 액면 그대로 있는 대로 좀 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 예, 착하고 의로운 일에 감동받고 널리 알려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재정리하면 착함과 예, 의로움이 드러나다라는 얘기죠. 의로움이 드러나다라는 의미고, 착한 것과 의로움이 드러나다라는 것은 결국 뭐를 암시한다? 이 제목 자체에서 예, 행복한 결말, 네, 해피엔딩이죠. 고전소설의 특징인 행복한 결말을 이미 암시하고 들어간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행복한 결말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유교적이고 교훈적인 주제의식을 내보일 거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이미 작가가 제목에서 다 써놓은 거예요. 유교적, 네, 교훈적 교훈적 주제의식이 암시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제목을 통해서. 자, 일단 이렇게 1차 체크를 해놓고 항상 우리가 이제 실전 부분에서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되죠. 이 긴 소설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면은 좀 지루하다, 힘들다라고 많이 느낄 거야.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긴 글일수록 결론을 먼저 좀 보고 가라.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면 되죠. 뭐 장면을 나눈다든가 인물 파악하고 거기에 사건 상황 파악하고는 물론 그것도 잘 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 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독해를 한번 하죠. 다른 방식으로 독해를 해서 마지막 부분에 주제의식이 무엇인가를 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히 화면을 내려서 마지막 부분의 결말부로 좀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결말 부분으로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내용이 좀 지나갔네요. 그래서 후반부 내용, 마지막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독해로 한번 해볼게요. 실전에서는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읽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읽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읽어야 되는 부분에서 시간을 아끼고 효과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지막 부분을 피고 준비해 봅시다. 자, 여기 좀 잠깐 지우고 저 윗부분부터 한번 좀 볼까요? 아니면 여기, 그죠? 네, 네데세 후라고 해서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끊어 읽기의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아주 편리하다, 좋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한 요 정도로, 위에 글씨도 너덜너덜하게 있으니까 요 정도로 한번 끊어서 보겠습니다. 요것이 몇 번째 사건이고 몇 번째 장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소설 산문에서 보면 네데세 후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요 부분 좀 체크합시다. 여기 공간 넓은 데서 좀 체크하면, 일단 소설에 뭐를 한다? 소설의 장면, 상황 부분이죠. 네, 상황이라든가 장면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인물의 변화, 소재의 변화, 장소의 변화, 시간의 변화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보면 시간과 장소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시간, 장소의 변화.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물의 변화겠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든가 하는 인물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특정한 소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재의 변화 등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나올 때마다 특수한 것은 좀 익히고, 가장 일반적인 것이 시간, 장소, 인물, 소재, 이런 것들이 관련이 돼서 상황을 구성하는 거죠. 상황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후반부 내용을 봐도 무턱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 변화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부터 나오는 마지막 시간, 장소, 상황, 인물 이런 거를 좀 체크한다는 개념으로 좀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설보다 보는 법을 지금 좀 강의하는 거예요. 이런 EBS 작품을 통해서 보는 법을 좀 강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네데스의 조문화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조문화입니다. 네, 조문화 동그라미 치죠. 일단 인물이 나왔으니까 4, 5일 후에 조문화는 계집종을 보내. 해서 인물 이름이 있어요. 계집종도 나오네요. 채경이 어떤지 살펴보게 했다. 이 중에서 계집종이니까 특정한 인물의 이름이 아니니까 아마도 요 조문화하고 채경이가 뭔가 좀 관련된 사건이다. 얘네들이 서로 다투거나 협력하거나 이런 거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채경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고 있다가 캬늘픈 목소리로 유물을 불러 말했다. 아픈가 본데요? 네, 아픈가 본데요? 와, 그랬나요? 자, 해서 다시 네,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채경입니다. 해서 채경으로 이어지는데 쭉 밑줄을 한번 칩니다. 네, 신음하고 있다가 하는 부분에서 요거는 채경이가 아픈 것 같습니다. 채경이가 아픈 것 같은데 진짜 아픈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는 채경의 꾀병입니다. 진짜 아픈 게 아니에요. 요거 좀 미리 얘기해주게. 채경의 꾀병에 해당이 됩니다. 이 뒷부분을 보면 좀 짐작할 수 있는데 미리 좀 써놓고 시작할게요. 왜 꾀병을 부렸는가? 조문화 측의 사람이 감시하거나 아니면 살피러 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꾀병을 통해서 네, 조문화 집안의 사람이죠. 조문화의 사람이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좀 살려놓겠습니다. 네, 잊지 마세요. 요거 잊지 마세요. 요거에 입각해서 지금 보는 거죠. 자, 내가 슬픈 일을 겪고 마음이 상한 뒤끝에 심한 감기에 걸렸네. 심한 감기군요. 네, 심한 감기에 걸렸네. 그런데 그 중에서 슬픈 일을 겪고 마음이 상한 것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바로 뭡니까? 두 가지 사건이 좀 나타날 거예요. 요것도 미리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진공이 귀향을 간 것, 그 다음에 내 부모와 헤어진 일, 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처음 읽을 때는 아마 파악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파악이 안 될 수 있지만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 뒷부분 또는 앞부분을 보면 정리가 될 수가 있죠. 마음을 편안히 먹고 몸조리를 잘해서 하루라도 빨리 몸이 많게 돼 아버님을 살려주신 은혜를 갚을 텐데, 자, 아버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버님을 살려주신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버님과 관련된 내용이래요. 요거는 좀 네모칸 쳐서 슬픈 일을 겪고 마음을 상한 뒤끝의 첫 번째 일이죠. 아버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니겠죠. 살려줬는데 왜 마음이 상할까요? 그건 아니니까 아버님과 관련된 뭔가 뒤끝이 있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바깥 사람이 너무 자주 오가니 마음이 불편하네. 자, 해서 요거죠. 바깥 사람이 너무 자주 오가니 마음이 불편하는 것이 이게 꾀병의 꾀병의 핑계, 원인이다. 또는 꾀병의 어떤 그 목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첫 번째는. 그런데 이것이 꾀병인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이제 그 채경이 말하는 것에서 마음이 불편하네 해서 이걸 아래는 이제 계집종이 조문화에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꾀병의 목적이자 오고 가는 게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고 가는 게 좀 귀찮다, 마음이 불편하다 해서 이것이 여기 쓴 것처럼 사람을 접근 금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 채경의 어떤 내 본심, 본 마음이기도 하죠. 정말 사람들이 오는 게 싫은 거죠. 네, 사람들이 오는 게 싫다.
그러면서 체경이 본심이면서 또 하나 더 들어가면 이 계집종의 어떤 그 감시죠. 네, 감시를 어떻게 됩니까? 피한다라고 하거나 좀 회피를 하는 것, 네,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이기도 합니다. 핑계, 목적도 되고요. 본심도 될 수 있고 문제를 이제 꼬아낼 때 핑계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집종이 돌아가서 조문화에게 얘기합니다. 왠지 이런 거 보니까 조문화 캐릭터가 좀 안 좋게 느껴지겠죠. 조문화가 기뻐하면서 말했다. 그 아이가 참으로 효성도 지극하고 은혜를 하는구나. 지금 그 뜻대로 해서 성을 돋우지 말자꾸나. 이후로는 매일 문 밖에서 안부만 먹고 함부로 집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에서 조문화가 체경과 뭔가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니까 조문화가 좀 권력자인 것 같죠? 네, 이렇게 돼서 그냥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안부만 물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바로 체경이 사실은 이거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강제 결혼이라든가 탄압을 좀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건데, 네, 체경의 어떤 그 계획이죠. 체경의 계획은 도망가는 겁니다. 틈타서 도망가요. 체경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거죠. 여건이 마련된 거죠. 실행 여건이 조성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문화를 한번 좀 판단하러 가야 되겠죠. 조문화가 기뻐하며 말했다라고 하는 건데 속아 넘어간 것 같아요.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속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화는 체경이 자신을 따른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을 따른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착각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잠시 멈출게요. 자, 창성가미로 후반부 조금 더 남아있죠? 네, 이 부분 좀 한번 봅시다. 자, 앞부분에 네데스 후인데 다시 그 네데스 후 다음에 다시 열흘이 지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체크해 놓은 것처럼 소설의 상황을 구분할 때는 사람, 시간, 장소, 소재의 변화를 좀 봐야 돼요. 체경은 또 체경이 요 시간 지났을 때 등장하네요. 부모님의 행차가 이미 멀어졌겠다 헤아리고 유모와 몸종 운송을 내리고 짐을 가볍게 꾸린 후 어디 가네요. 남자 옷을 입은 채 밤에 한 마리 낙을 타고 회남으로 떠났다. 자, 남자 옷을 입은 채 밤에 한 마리 낙을 타고 회남으로 떠났다. 굳이 밤에 떠날 필요가 있나? 그죠? 네, 굳이 밤에 떠날 필요가 있나? 요거는 일단 주변에 어떤 시선을 피하려는 목적이죠. 회피하려는 목적이에요. 시선을 피하기 위한 변장이겠죠. 네, 변장을 하고 있어요. 몰래 가는 것 같아요. 네, 몰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요거를 보니까 우리가 추론을 해보니까 요거 추론을 할 때 짐작을 하는 추론해 볼 때 야반도주 또는 야밤에 도망가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야반도주라고 해야 됩니다. 야반도주.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죠? 회남으로 떠났다. 야반도주하는 거죠. 그래서 야반도주를 하는데, 자, 저기 앞부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 행차가 이미 멀어졌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행차가 멀어졌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야반도주를 한 이유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확대해 봅시다. 야반도주의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야반도주의 이유 첫 번째, 부모님의 안전이 확보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의, 특히 아버지겠죠? 부모님의 안전을, 지금 멀어졌겠다 해서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의 갈등은 혼사 갈등이에요. 네, 결혼에 대한 갈등인데 예, 조문하의 아들과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조문하의 아들과의 그 결혼을 어떻게 됩니까?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권력자가 자꾸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로 봤을 때, 네, 요런 걸로 봤을 때, 네, 요런 걸로 봤을 때 야반도주의 그 이유겠죠. 체크를 해보니까 네, 세 번째 요거 채경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장하고 떠난 것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네, 봤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좀 한자성어로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또 시간 변화가 나타나네요. 네, 회남으로 떠났어요.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너무 이렇게 작게 잘라졌네요. 이렇게 너무 작게 잘라지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지 보면 되겠죠. 조문하의 하인이 와서 보니 집이 텅 비어 있고 사람 흔적이 없었다. 크게 놀라고 이상하여 같은 골목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저 집 아가씨가 어디로 갔소? 해서 저 집 아가씨, 여기서 아가씨는 누구다? 채경이겠죠. 이렇게 채경일 거고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아가씨인지 아줌씨인지 그런 사람 난 모르오. 조문하에게 알렸더니 조문하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떡 벌어진 채 서로 쳐다만 볼 뿐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해서 요거 채경에게 속았음을 지금 눈치챈 거죠. 그래서 조문하 부자는 채경에게 속은 겁니다. 네, 부자니까 아빠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네요.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된 겁니다. 어쨌든 채경이를 못 떠나게 한 것 같아요. 네, 못 떠나게 했는데 채경이 부모의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남자로 변장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떠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조문하가 자신의 아들과 채경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 앞부분에 이제 아름답다고 소문나는 내용이 좀 보여서 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결말부에 가니까 결말부에 보니까 도망갔네요. 네, 채경이 야반도주했어요. 네, 요게 핵심적인 사건으로 봐야 되겠죠. 채경이 야반도주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채경이 뭐를 했습니까? 꾀병을 부렸습니다. 꾀병을 부려서 그 조문하 집안의 감시를 피한 다음에 야반도주한 거예요. 도망간 거야. 야, 뭐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앞부분에 이제 자초지정이나 내막이 있겠죠. 자, 이제 맨 앞으로 갑니다. 자, 맨 앞으로 가서 이게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야반도주라고 하는 거를 키워드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야반도주를 키워드로 해서 여기 창선가미록이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 제목 체크했던 부분을 다시 살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부분을 좀 지우고요. 네, 여기는 좀 지우고 네, 이제 앞부분부터 이제 차례차례 번호 매기면서 사건의 흐름을 좀 파악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창선가미록, 창선, 선한 것을 널리 내보이다. 그 다음에 감의는 당연히 의로움에 감동하다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이 겉으로 드러나다는 의미의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은 해피엔딩을 암시해요. 그 다음에 여기의 주제의식은 유교적이고 교훈적인 주제의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제목이에요. 전체적인 사건 중에서 일부 갈등이라든가 사건이 나타난 거지만 네, 일부 사건이나 갈등이 나타난 거지만 네, 그래도 요거 기억해야 되고 소설의 상황을 구분할 때 사람이나 시간이나 장소, 인물의 변화, 소재의 변화 부분에서 나누자. 그래서 우리 나눴죠. 네, 그렇게 나눴고 여기도 좀 지워볼까요? 네, 여기도 좀 지워서 여기 끝부분에다가 좀 미리 정리 좀 합시다. 해서 우리 지금 본 것처럼 창선가미록의 일단 네, 전체적인 내용이죠. 마지막 부분이라고 좀 써놓을게요. 네, 마지막 단락에서의 내용은 뭡니까?
채경이 어떻게 됐다고요? 꾀병을 부린 다음에 도망갈 수 있을 정도니까 꾀병이죠. 플러스 야반도주를 했다라는 점이죠. 야반도주고 여기에 감시자는 조문화 그리고 그 하수인은 계집종이었죠. 자, 이렇게 돼서 일단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죠. 1번이라고 번호 붙여서 이전에 진공이 병부에 있을 때였다. 이제 처음 내막이 나오죠. 아무튼 채경이 도망가요. 조문화 부자의 눈을 속여서 도망갑니다. 자, 진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지 모르니까 나중에 관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엄숙의 양아들 조문화가 조문화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체크하는 거죠. 진공의 딸 채경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채경이 아름답다. 그죠? 어이고, 채경이 아름다워요. 예쁜 건 알아서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과 혼인시키려고 청혼을 했는데 공이 매정하게 사양하며 물리친 일이 있었다. 요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스타트 원인 출발점 좀 알아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혼이 일단 대표적인 첫 번째 스타트 사건이었네요. 그런데 이 청혼에 대해서 사양하며 물리친 일 요거죠. 요것이 아마 갈등의 사건의 발단이 됐을 거예요. 혼인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물리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사건의 발단인가요? 사건 또는 갈등의 발단이 바로 청혼을 물리친 겁니다. 발단. 조문화는 크게 분개가 나오죠. 화가 났어요. 화났죠? 하고서 어떻게 되니까 엄숙에게 청탁하여 진공을 산성동 노원부의 제독으로 좌천시켰다. 다른 건 모르겠고 좌천시켰대요. 아이고, 물리치니까 좌천이 됐고요. 보복을 한 거죠. 그런 후 다시 양석을 시켜 진공이 태원전 3천만 양을 사살에 착복했다고 무고한 후 무고를 했죠. 그 다음에 금우욕에 가두고 온갖 음모로 금우욕에 가두고 온갖 음모로 죄를 얽매었다. 다른 건 몰라도 죄를 얽어매었다. 누명을 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하면 자, 청혼을 거절당해서 진공이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청혼을 거절했어요. 아이고, 요렇게 해볼까요? 청혼을 거절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쓰게 되는 거죠.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투옥이 된 겁니다. 누가? 진공은 누구다? 채경의 아버지일 것 같아요. 채경의 아버지죠. 여기. 그죠? 아버지 진공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 파악한 거고, 진공이 투옥이 됐는데 요것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 혼사장의 모티프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혼사장의 모티프가 여기에 좀 담겨져 있다. 우리 대대로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옛 이야기에 좀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청혼을 거절했던 건데 약간의 비하인드로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약간의 비하인드로 들어가면 왜 청혼을 거절했을까? 채경에게는 이미 약혼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청혼에게는 약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일까요? 윤여옥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미 약혼을 했습니다. 자, 윤씨성을 가진 남자랑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채경, 여기에다 좀 쓰기 그러니까 청혼을 거절한 건데 채경은 윤여옥과 이미 약혼을 한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문화는 감히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극자인데 나의
결혼 제의를 거절해 보복을 한 거죠. 누명을 씌우고 투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문화는 부인과 채경이 서울의 옛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 친척 오라버니 오낭중을 불러 말했다. 그래서 조문화 계속 나오고 오낭중이 있네요. 여기서 변화는 뭡니까? 서울 옛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체크할 수 있겠네요. 진형수의 죄로 보자면 죽어마땅하지만 내가 입만 한번 뻥끗하면 구해줄 수도 있어. 이거 전형적인 간신의 모습이죠. 허라, 지난번에 진형수는 나를 업신이 여겨. 진형수죠. 네, 진형수 그죠? 에서 여기죠. 진형수는 나를 심히 업신이 여기며 우리 집안의 청을 딱 잘라 거절했었지. 고전소설 이런 게 좋은 거지. 왜? 다 설명해 주잖아. 우리 집안의 청을 딱 잘라 거절했었지 라고 하는 요 내용이죠. 요게 바로 조문화가 화를 내고 분개하고 유배를 보낸 이유입니다. 그죠? 요 부분이 바로 조문화가 분개하고 진형수, 진공이죠. 네, 진공을 투옥시킨 또는 모함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죠? 진공을 모함,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죠. 투옥시킨 이유를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네요. 오케이. 직접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는 없지 않소. 듣자니 그대가 진형수와는 친척간이라고 하니. 자, 친척간이에요. 누가? 오낭중이. 진형수가 살아서 감옥문을 나오는 걸 보고 싶다면 나를 위해 그 딸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그 딸이 만약 효녀라면 이런 핑계를 대네요. 그래서 틀림없이 어찌해야 하는지 알 것이요라고 해서 어찌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은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죠.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여기 요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된다? 청혼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의 핵심이겠죠. 자, 진공을 모함해서 투옥시켰어요. 그 다음에 혼인시키려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청혼을 수락하면 살려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혼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조문화와 vs 진공의 갈등이죠. 그래서 조문화가 진공을 어떤 모함을 하죠. 모함을 하고 투옥을 시켰고 조문화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채경에게 혼사를 수용할 것을 수용하려는 의도를 좀 갖고 있는 거죠. 수용을 제의하고 있어요. 다시 혼사를 받아들여라. 첫 번째 문단에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죠. 우리처럼 그 권세가의 집안의 청을 거절했어. 자존심이 상해.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 아버지 살려줄 테니까 결혼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낭중은 원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오낭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저 내내하기만 하는 위인이라서 하는 부분이죠. 인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서술자 개입이에요. 그래서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서술자의 개입, 직접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오낭중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여기서 오낭중은 소인배 스타일입니다. 소인배 스타일. 공손하게 네네 하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부인을 찾아가서 말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오부인이 화를 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쪼무나 그놈이 감히 내 딸을 모욕하다니 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거는 뭡니까? 자신의 남편의 목숨을 갖고 뭡니까?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몹시 화를 내며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진공의 목숨을 다 거래 조건으로 내세운 거죠. 그래서 내 딸과의 어떤 결혼을 딸을 내어달라라고 했던 것, 즉 결혼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난 겁니다. 이런 걸로 봐서 부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걸로 봐서 부인도 굉장히 유교적이고 좀 올바른 사고를 하는 부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유교적인 여성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 밑으로 좀 뽑아서 할게요. 그래서 위에다 그냥 쓸까요? 그래서 부인도 유교적 여성상을 지니고 있어요. 올바른 여성이죠. 여성상을 지니고 있다. 채경이 분연히 아뢰었다. 채경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드디어 채경이 얘기를 시작하네요. 드디어 직접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부인은 유교적 여성상으로서 여전히 청혼, 결혼에 반대하는 거죠. 옛날 효녀 중에는 하는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옛날 효녀 중에는 이 부분으로 가서 볼까요? 자, 조금 더 그죠? 여기죠. 옛날 효녀 중에는 사형에 처해진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관가의 노비가 된 이도 있고 또 몸을 팔아서 부모의 장례를 치른 이도 있습니다. 저의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모두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죠. 저의 몸과 머리카락, 피부 모두 부모님이 주신 것.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해서 이게 바로 뭡니까? 행위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 요거는 유교적인 효사상이죠. 유교적인 효사상이에요. 신체 발부는 수지 발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채경의 어떤 채경의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도 채경의 특징으로 좀 하나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무거운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자식으로서 모욕인지 아닌지를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교적 효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인즉슨 뭐냐? 옳고 그른 거를 따지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경의 행위의 정당성 또는 판단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좀 정리할까요? 어떤 인간의 욕망보다 해서 어떤 욕망보다 효를 더 중시하는 요거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질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죠. 평소에 딸이 옥처럼 하는 부분이죠. 맑고 서리빨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있던 부인원에서 딸이 옥처럼 맑고 서리빨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녔다라고 하는 거죠.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인물의 특징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인물의 생각을 통해서 채경의 이 말을 듣고 경악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죠? 자, 청혼을 수락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채경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말이겠죠. 채경의 이 말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욕망과 효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유교적 효사상이어서 여기다 체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채경은 조문화의 청혼 제의를 청혼을 수락한다라고 봐야 되죠. 청혼을 일단 받아들여요. 이제 꾀를 좀 내겠죠. 아까 도망간 걸로 보니까. 그러다가 한참 뒤에 이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하죠. 총계정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앞날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으니,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총계정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날을 예언한다라고 그랬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잠깐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 채경이가 시를 한번 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죠. 여기다 바로 쓸게요. 채경의 그 시에 보면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이별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을 적었었던 거예요. 예언했던 시. 아마 요거 삽입작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좀 변형돼서 수능 같은 데 나오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뭔가 이제 작품 골라봐라, 아니면 비슷한 거 골라봐라, 문제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딸을 죽이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비를 살리면 살아난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딸을 죽이고 아비를 살리면 살아난 아비의 마음, 당연히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인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퇴양난에 빠졌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데. 내게 황금을 건 사람은 분별력이 흐려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내게 요거는 물질적인 욕심이 과하면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욕심이 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조문화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아버지의 목숨과 결혼을 서로 맞바꾸자는 이 제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마음이 황금을 내게 건 사람과 같을 뿐이겠느냐? 너는 잘 생각해서 결정하거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너는 잘 생각해서 결정하거라 해서 지금 판단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부인은 판단을 채경에게 맡기는 거죠. 채경에게 맡겼습니다. 왜 맡겼을까요? 지금 아버지의 목숨도 위태롭고 채경의 혼인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또 컨퍼런스 하나 또 정리할까요? 자, 부인과 채경의 말하기 특징이 하나가 나타나죠. 채경의 말하기 특징 하나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옛날 효녀 중에서는 제가 또 거에서 여기죠. 여기. 그죠? 요 부분 있습니다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4개의 황금을 건 사람 분별력이 흐려진다라고 하는 요 얘기 있죠? 그래서 말하기의 특징은 옛 구절 또는 관용적 표현이죠. 관용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거죠. 옛 구절이라든가 관용적 표현을 인용을 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적 표현을 인용을 해서 자신의 행동을 인용을 하죠. 그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또는 주장을, 행동이라든가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죠. 부인은 내가 지금 황금을 내기에 건 사람과 같아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니까 네가 판단해서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에 정당성,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조문화의 청혼이 있어요. 조문화가 간신배 같죠? 조문화의 청혼을 어떻게 됩니까? 채경이 수용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핵심적인 사건은 이렇게 돼요. 근데 결국 채경이 도망갑니다. 그러려고 그랬구나. 일단 살려놓고 도망가는 거죠. 또 이런 방법이 있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채경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직접 오낭중에게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혼인을 허락하겠다, 이것이 채경의 결정입니다. 혼사장에서 채경의 판단은 혼인 받아들일게 해서 요거는 갈등의 혼사 갈등의 성격이 있다고 했죠. 갈등의 일시적 해소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됐죠. 오낭중이 크게 기뻐하면서 쭉 볼까요? 조문하는 이제 미치듯이 기뻐했어요. 좀 어리사람들이 좀 그렇죠. 네, 해서 조문하는 세속적 인물 속물이죠. 다음날 조문화가 다시 엄숭에게 청탁을 넣으니 천자는 진공을 죽이지는 않고 운남으로 귀양을 보냈다. 귀양을 보냈군요. 그래서 귀양을 보냈다. 요게 핵심이죠. 진공에 대해서 귀양을 보냈다. 3번 여기로 끊으니까 좀 그렇죠. 자, 귀양을 보냈다. 여기서부터 끊는 게 더 낫겠네요. 다음 계속해서 진공이 옥에서 나오자 부인과 채경이 붙들고 통곡을 하는데, 자, 장소의 변화가 있네요. 자, 진공이 옥에서 나오자 귀양을 보냈어요. 네. 혼인을 허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이지는 않고요. 청탁을 다시 넣어서 혼인을 허락하니까 귀양을 보내는데 일단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귀양지로 가야 되니까. 진공은 강개한 모습으로 길게 탄식할 따름이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탄식을 했어요. 네, 탄식할 따름이다. 내가 미리 기미를 알아차려 벼슬을 그만둘 것을 우유부단하게 처세한 까닭에 지체한 탓에 이 같은 몹쓸 일을 당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소. 자책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를 원망하겠소 해서 이 부분은 자책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책적인 태도가 나타나죠. 그리고 플러스 뭡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소라고 하는 것은 수원수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원수구라고 하는 한자 성어도 체크해 봅시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죽을 목숨을 폐하께서 죽을 목숨을 폐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셨으니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착각이죠. 다시 한번 착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해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 착각 또는 오해예요. 조문화가 술수를 꾸몄고요. 조문화가 술수를 꾸몄고 그리고 청혼을 수락하니까 또 다시 청탁을 넣어서 풀려 나온 것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천지신명이 보살핀 탓이요라고 해서 이 또한 천지신명이 보살핀 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적 사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착각도 좀 많이 하고 계시네요. 운명론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청혼을 수락했어요. 청혼을 수락해서 진공이 풀려나고, 그죠? 진공이 풀려나고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넘어가면 안 되고 아직은 조금 남아있죠? 그러자 부인이 흐느끼며 하는 부분으로 좀 볼까요? 그러자 부인이 흐느끼며 조문화와 혼사하기로 한 이야기를 말해주겠죠. 조문화, 혼인하기로 한 말을 전달해 줍니다. 진공은 화가 치밀어서 머리털이 곤두섰다. 역시 같이 분노를 느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차라리 처형당해 버려지는 시체가 될지언정 어찌 도적놈과 사돈을 맺을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견디겠소라고 하네요. 처형당해 버려지는 시체가 될지언정 어찌 도적놈과 사돈을 맺는 불명예를 견디겠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공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진공의 특징도 나타나고 여기서의 도적놈의 원관념은 당연히 조문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체크 들어가죠. 네,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아이고, 정말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진공이라고 할게요. 네, 진용수인데, 진공의 어떤, 네, 강직한 성품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성품, 암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보고 싶어요. 다음 두 번째. 다음 하나 더. 도적놈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죠. 그래서 네, 강직한 성품 또는 여기 명예를 중시하는 것까지 여기다 체크해 놓고, 그리고 이것이 네,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예요. 간신배예요. 네, 도적놈이라고 보는 거죠.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이자 네, 또 비판적인 인식입니다. 플러스 거기에 따른 결혼에 대해서 네, 비판적인 인식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도적놈이기 때문에 안 되죠. 또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뭡니까? 게다가 우리 딸은 3살 때부터, 자, 우리 딸은 3살 때부터 이미 윤유옥과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 두 번째가 됩니다.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 두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네, 순서는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대장부라면, 대장부인가요? 어떻게 자식을 팔아 목숨을 구하겠소? 네, 명예를 중시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채경이 편안한 낯빛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효녀네요.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소녀가 경솔하게도 미리 허락을 하였습니다. 자, 상황이 급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영수, 진공의 어떤 네, 죽음이겠죠. 네, 죽음이 위협받고 있죠. 그래서 일단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효를 먼저 중시한 거죠. 이미 깨진 그릇이니 약속이죠. 네, 그래서 이미 깨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네, 청혼수락은 네, 되돌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윤유옥과 약혼한 것도 그것도 되돌릴 수 없는 건데 되돌릴 수 없음. 이렇게 되니까 완전 동물의 왕국 돼버리네요. 누구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분인가요? 자, 이제 페이지가 좀 바뀌었는데 또한 세상 일이 다 나름대로 살아날 방도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살아날 방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볼까요? 세상 일이 다 나름대로 살아날 방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채경이 계책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게 첫 번째겠죠. 즉 미리 짜놓은 플랜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관용적인 표현은 하늘이 무너져도 관용적 표현일까요? 네,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까 뭡니까?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채경의 특징이 어떤 고사라든가 관용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웠잖아요. 채경이 또 한 번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것처럼 어떻게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소녀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자, 됐나요? 그래서 소녀를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요건 사건이라든가 사건 갈등의 해결 가능성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해결 가능성을 암시하는 말, 인물의 말에서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딸아이는
태어난 기색인데 진공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딸아이는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남다른 담력과 꾀가 있었지. 인물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남다른 담력과 꾀가 있었지라고 하는 것은 채경의 인물됨이죠. 네, 채경의 인물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뛰어났어요. 지금 하는 말과 행동 거지를 보니 틀림없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기발한 계획이 있는 게야 라고 해서 이게 판단이고요. 이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채경 인물의 특징이 지금 내 기발한 계획이 있는 거에 내 판단의 근거 첫 번째가 되는 거죠. 판단의 근거 첫 번째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꾀가 남달랐었다. 자, 지금 하는 말과 행동 거지가 행동하는 거겠죠. 이것이 내 판단의 근거, 기발한 계획이 있다는 판단의 근거 두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기발한 계획이 있는 거야. 기발한 계획의 판단 근거 두 가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꾀가 있었다. 지금 말하는 행동 거지를 보니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기발한 계획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따르고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따르고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가 내 세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진공이 풀려나게 되죠. 네, 그래서 풀려난 진공을 위로하는 채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위로하는 채경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채경이 뭡니까?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네, 채경이 청혼을 수락을 했고요. 이거는 채경인데 여기서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고? 기발한 계획이 암시되고 있는 거죠. 기발한 계획 암시. 저기 아버지의 얘기 있잖아요. 기발한 계획이 있는 게야. 자,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자, 이 기발한 계획을 듣고 안심한 진공 부분에서 여기 있으니까 이 기발한 계획도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뒤에 이미 나왔었죠? 그래서 뒤에 나온 내용으로 보니까 일단 조문화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은 그를 암시한다. 안심시킨 다음에 자기도 도망가서 쫓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발한 계획의 내용은 청혼을 수락한 거예요. 사건의 청혼 수락해서 조문화가 안심을 하겠죠. 한번 써봅니다. 네, 조문화가 안심을 하게 되면 채경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오빠가 머물고 있는 회남으로 갈 것을 당부하며 운남으로 귀향길을 떠난다라고 하죠. 조문화가 안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남장을 한 채 어떻게 된다고요? 요 밑에 있는 내용 우리 살펴봤던 거예요. 남장을 한 채 뭡니까? 일단 회남으로 가는 거죠. 야반도주, 아까 써놨던 거죠. 남자가 야반도주를 해서 회남으로 갔다가 결국 운남성으로 아버지 쫓아서 가겠죠. 여기에 기발한 계획.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인데 저 마지막이 네 번째가 바로 저거네요. 진공과 부인이 떠나자 채경 방으로 돌아와 누워 밤낮으로 흐느껴 울었다. 흐느껴 울었어요. 조문화와 하인이 끊임없이 와서 혼인을 재촉했다. 슬프겠죠. 채경은 유모를 시켜 말을 전하겠다. 이제 막 부모님과 헤어지니 마음이 먹먹합니다. 수십일 정도 지내고 마음이 좀 진정된 후에야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뭡니까? 혼인사를 미루려는 핑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혼사를 미뤄서 이제 도망갈 거였어요. 네, 혼사를 미뤄서 도망갈 거죠. 미루려는 핑계, 시간을 벌어야 되죠. 조문화 하인이 돌아가서 채경의 말을 전했습니다.
안달이 나서 조급해졌어요. 안달이 나서 조급해지자 조문아가 말했습니다. 아들이에요. 조문아의 아들이 사람의 마음이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 원하는 대로 해주자꾸나. 그 아이는 이미 손에 든 바나 진배가 없으니 한마디로 이제 뭡니까? 그죠?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조금 혼을 늦춘다고 어디로 가겠느냐 해서 요거는 아들을 안심시키는 말이에요. 그 아이는 해서 요거는 혼인을 재촉하는 아들을 안심시키는 말이죠. 안심시키는 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네데세후 여기죠. 꾀병을 내서 야반도주한 건데 여기가 마지막 부분이 4번 문단이네요. 이렇게 결정이 되죠. 4개의 사건 진행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먼저 보니까 좀 앞부분 보기가 부담이 덜하죠.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중략 부분 줄거리 전, 후로 나눠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